애착 수업 2장 의학계 애착에 주목하다. 어떤 치료는 학대가 된다. 의학 모델은 병원균이나 외상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장애, 유전자나 생활 습관 등 본인에게 내재된 특정 요인 때문에 발생한 질환이나 장애에는 제 기능을 한다. 하지만 개인의 심리적 행위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외적 요인 때문에 생긴 장애라 해도 먼하우젠 증후군, 에 걸린 부모 밑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를 얻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아무리 당사자를 치료해도 증상은 낫지 않는다. 아이에게 헌신적이고 애정이 깊은 줄 알았던 부모가 오히려 아이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이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부모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독극물이나 병원균을 아이에게 먹여 병을 유발시키진 않아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부부 사이가 나쁜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어 아이가 병에 걸리기도 한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여 아이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부모도 있다. 이때 의학 모델에 지나치게 얽매여 아이에게만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다. 질병은 2차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넓은 관점으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해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아이에게 생기는 상당수 문제의 원인은 당사자보다 가정이나 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질병이나 장애로 보였던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발달 장애인 경우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생활 환경이 변화되면서 호전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흔하지만 부부, 연인, 교사와 학생,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다. 사실 남편이나 상사에게 문제가 있는데 아내나 부하 직원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당사자를 아무리 치료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문제의 본질은 환자가 가장 신뢰해야 할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다. 나를 보살피고 지켜주어야 할 존재가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위협할 때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그와 맺는 관계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다. 나를 인정하고 지켜주리라 기대했는데 정반대 취급을 받으면서 상처가 깊어진 것이다. 이때 받는 충격은 아이가 학대를 당할 때 느끼는 심리적 충격과 본질적으로 같다. 학대당한 아이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애착장애라고 부르듯 본래 도움을 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애착장애가 생긴다. 이는 단순한 관계성 장애나 사회 부적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애착장애다. 애착장애가 생기면 어떤 관계도 원만할 수 없다. 가정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역시 당사자에게 애착장애를 일으켜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전반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체하려면 증상이 생기는 이유를 환자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 때문이라고 여기는 의학 모델을 버려야 한다.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존재로부터 오히려 위협을 받아 애착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정이 안전기지가 되어주지 못할 때 평범한 가정에서도 학대는 흔히 일어난다. 몸에 흔적이 남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어도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해서 아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는 식의 양육법은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양육도 아이에게는 학대가 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지나치게 개입해 아이의 적성이나 관심사는 외면하고 원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우다. 지난 2016년 8월 일본에서 발생한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은 결코 유별난 가정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문제행동을 고치겠다고 체벌을 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행동 지도와 학대의 기본 구조는 같다. 부모가 본인 기준을 강요했을 때 잘 따르면 착한 아이라고 칭찬하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쁜 아이로 간주해 벌을 주는 행위의 공통점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은 안전기지의 기본 조건인 응답성, 즉 아이의 반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통하며 아이를 평가하는 대신 공감해준다는 기준에서 벗어난다.
일방적 강요와 평가에 얽매인 아이는 주체성뿐 아니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잃어버린다. 결국 가정의 안정기지가 아닌 위험기지나 강제 수용소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이는 지도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운 학대일 뿐이다. 어떤 지도 방식이건 학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이를 위협하고 의욕을 빼앗아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오히려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거나 공부를 거부하게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재능을 짓밟는 셈이다. 아이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엄격하게 지도하다가 문제 행동이 더욱 심해져 반항이나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무기력이나 긍정성 결여 등 훨씬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 의학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역시 자칫하면 학대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아이를 나쁜 아이 취급하듯 의학이 증상의 책임을 환자 개인에게 돌려 소위 이상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진단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학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울증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자꾸 기분이 가라앉아 병원을 찾았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 사람은 의사에게 우울증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는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남몰래 나쁜 일을 저질러 무의식 중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 의학 모델을 바탕으로 진단할 경우 이러한 상세한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우울증 때문에 증상이 생긴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증상을 자주 접하는 전문가일수록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진찰하고 약을 처방한다. 자신이 치료하려는 질병이 허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린다. 이런 방식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복잡한 설명을 생략해도 되니 말이다. 대신 진단을 내리는 순간 이것이 허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니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의학 모델을 신뢰하기 때문에 허구일지도 모르는 병명이 실체라고 착각하기 쉽다. 결국 어떤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자신이 실제로 병에 걸렸다고 믿는다. 회복하려면 당연히 이 질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예가 예착장애와 적응장애다. 적응장애는 학교나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 불안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도 증상만으로 판단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례 중에는 질병에 해당하는 우울증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거나 기존 환경에서 벗어나면 증상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환자가 우울증에 걸렸다기보다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증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애착장애는 갓난아기 때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환경에 맞서거나 다른 환경을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 갓난아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애착장애나 적응장애라는 진단명에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병명 자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에게만 주어진다. 병명을 붙여야 할 대상은 양육자나 환경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만 환자 취급을 받는 것도 의학 모델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의학 모델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의학 모델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의학 모델의 한계와 단점을 거듭 설명했지만 당연히 필요하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의학계에서 활용해왔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한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복잡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 모델의 큰 장점 중 하나다. 병명만 알아도 강하게 설득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었던 증상이 사실은 어떤 질병 때문이라는 설명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한순간 수긍하게 만들 정도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 증상은 질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면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증상도 의학 모델로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인다. 이처럼 증상의 원인을 살펴 병명을 밝혀내고 치료하는 의학 모델은 정밀 진단과 치료라는 의료 체계를 낳았다. 의학 모델이 감염증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생명 연장에 뚜렷한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제쳐두더라도 환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것은 사실이다.
의학 모델을 신뢰하는 정도는 끝없이 쏟아붓는 막대한 의료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병원에 가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의학은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효용 측면에서 보면 마치 종교와 같다. 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 대신 매달릴 대상을 찾다 보니 의학이 발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대상이 절대적 권위를 얻게 되면 반드시 폐해가 뒤따른다. 의료계의 경우 적용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도 쉽게 의학 모델을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평소에는 활발하고 상냥하며 책임감이 강하던 사람이 최근 들어 기운이 없고 퉁명스럽고 의욕도 없어 보인다고 하자. 만약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주변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 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줄 것이다. 우울증에 걸리면 상대가 평소와 다른 상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동안 요즘 왜 저렇게 게으르지 하며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사람도 이 사실을 알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하지 않고 배려해주는 것이다. 발달장애도 마찬가지다. 종잡을 수 없는 발언이나 자기 중심적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초조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주변에서도 당사자가 어쩔 수 없는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학 모델을 적절히 활용하면 주변 사람들이 환자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당사자의 상태가 특별히 호전되진 않지만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계성 인격 장애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해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며 부정적으로 대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더 불안한 행동을 한다. 이때 의사가 경계성 인격 장애입니다 라고 진단하면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자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정이 강하다 보니 자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감정의 균형을 잡으려는 거지요. 라고 설명해주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들의 상태도 나아지기 쉽다. 이처럼 의학 모델은 환자라는 이름으로 당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의학 모델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단 의학 모델은 편리한 만큼 설득력이 매우 강해서 이를 안일하게 확장해 심리나 사회 문제에 적용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